안녕하세요. 자파자는 남자 박종우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해등대 우파의 로맨티스트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이슈와 인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의원님? 네, 들어가시죠. 자, 그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MBC 기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이 사람들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테고,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만남의 의도가 그쵸.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직책과 직위가 뭘까를 보면 이 만남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총선 전략을 짜는 사람이 양정철 씨가 먼저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2020년도 총선이 중요하죠. 무척 중요하죠. 무척 중요하고, 이 총선에서 승리를 못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도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또 제2의 노무현처럼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경제도 지금 폭망해 있는 거고, 뭐 외교도 뭐 엉망이고, 지금 현재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얘네들이 잘하는 게 이제 남북 관계 이벤트이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서훈 원장을 양정철이가 호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거기에 이제 기자가 꼈단 말이죠. MBC의 김연경 기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문제 전문 기자인데 이 기자를 누가 불렀을까요? 이 사람 또 양정철이가 불렀겠죠. 지금 이제 양정철이는 대한민국 제2의 실권자입니다. 민주당 또 이해찬은 바지 사장이지 실세 사장이 아니거든요. 이해찬 바지 사장보다 양정철이가 더 세다는 이야기는 한간에도 많이 떠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MBC 김연경 기자의 페북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북한 전문가인 기자와 거기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의 핵심인 국정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하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 탁현민이라는 아주 이벤트 기획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이벤트 기획자가 있는데, 탁현민이가 대본을 쓰고 그 원고를 들고 배우인 서훈국정원장, 그다음에 김현경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들이 거기서 대본 리딩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배우들이 리딩하고 난 뒤에 촬영하고 찍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제가 봤을 때 신북풍 이벤트 주연 배우들의 리딩 장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양정철 씨 얘기에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친문 간별사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친문들에 대한 간별, 자, 엊그저께 민주당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죠. 이게 친문이 아닌 비문 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연관성.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태년이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어라? 이인영이가 되네. 그렇죠. 야, 이거 정권 말기에 가서 내가 힘이 빠지면 얘네들은 또다시 노무현 때처럼 나를 짓밟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정말 내 사람들만 공천을 해야 되겠다. 국정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북관계,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도로입니다. 정권이 국정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에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앞에는 대북 관련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양정철이라는 친문 간별사가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어느 사람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사람이 될 것인지 간별해라. 그 다음에는 돈. 이건 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수천억의 돈은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거는 뭐 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뭔가가 방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건 조심스럽게 예단해 봅니다.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 국회 정부위원장이시죠. 저희 당의 이해운 위원장조차도 서훈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국정원에 5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그 전화번호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정철 그 친문 간변사 이분은 국정원장 부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정치 댓글 또 정치 편향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적폐 청산하자고 그 시작된 정권인데 이 일을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정권 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의원님 다음 문제 한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민주연구원 원장이에요. 이게 부원장이 보면 5명인데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 원장이 주로 이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에 원장으로 오시면 부원장이 국회의원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실세이면 부원장 5명이 다 배치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양정철이 현 위치라고 보고 이런 실세들이 설치면 이제 이 정권은 말기에 돌입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내 사람 위에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 레임덕 얘기는 그 김현수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관료들 복지부동 얘기부터 나와서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강효상 의원님이 한미 정상 통화 기록 유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팩트는 이거지 않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할 때 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러 주십시오. 이게 진짜 팩트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한미 동맹의 현 주소가 이게 참 문제다. 그리고 한미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깨져 있는 이런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주소다. 현 주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공익제보도 아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국당의 강윤상 의원님께서 대사관 자료를 훔쳐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훔쳐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있는 대사관 직원이 강윤상 의원한테 전달을 했고 들어보니 기가 차니까 이걸 갖다가 어쨌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공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레임덕이 시작됐다. 자, 그 외교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강경화 장관이에요. 그 강경화 장관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 인사수석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 조국 수석하고 강경화 장관이 먼저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공직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당 쪽에서도 좀 불편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강효상 의원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국민의 알 권리를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 요구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좀 밟고 그래야 뭐 후배도 안 다쳤지 않을까,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일전에 우리 각상도 의원님 문다의 근데 무죄를 받았죠. 문다의 그 태국 도망 사건, 도주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아주 좀 깔끔하게 처리하신 것 같듯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료 요구 알았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주변부라도 그렇게 프로세스를 밟아 가시면 좀 더 깔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임명할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강경화 장관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면 이 사람 정도는 자기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뭐 통역관 정도로 쓰거나 그랬으면 되지. 이 사람을 너무 이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자리와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를 맡기다 보니까 특수관계가 있든 뭐 사연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문대일 씨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의 정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따님은 그 이민을 가셨죠. 이주하셨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속상할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 강효상 의원 외교문서 유출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뭐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부적절한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말의 내용들은 다 맞는데 조금 비유가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대상이 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게임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만 봤고 거북이는 목표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인 건 맞습니다. 심판인 건 맞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만 때리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급한 발언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면 이런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정치권에서 그 막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원격과 인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원격만큼은 잘 지켜주십사. 자, 요즘 핫 이슈죠.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5월 달이면 그 다음 연도에 최저임금을 심의를 시작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가 올린 7,350원이 됐고 2019년도에는 10.9%를 올려서 8,350원이 됐습니다. 2년 동안 27%를 올려놨는데 이번에도 세간에서는 10%, 두 자릿수 이상을 올릴 거다. 아니면 보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뭐 올릴 거다, 보류할 거다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한 적정 수준에서 최소한 한 자리 숫자에서 올리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만큼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 최저임금이 1억이면 어떻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최저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럼 과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인가 아닌가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속도로 얘네들이 올렸다. 그래서 그 부작용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마
기존의 속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한 속도대로는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1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보통 6%에서 7%, 좀 많게는 한 8%까지 이렇게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하위로 그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이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 2만 원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갖다 붙인 게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최저임금에 갖다 붙였단 말이죠.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서 국민들을 좀 설득을 했으면 이 정도 원망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보류한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년도에 그럼 나눠가지고 올리면 될 걸 2개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 중에 아주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전문가를 넣고 이념적 철학자와 어설픈 민족주의자들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 그 개론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하위 20%의 소득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우리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 아주 낭만주의적인 생각이 이 결과는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줄고 또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나쁜 결과만 초래하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분기 때 우리 하위 20%의 소득을 보면 주로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단체에서 주는 이전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어요.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기는 이제 힘들어졌다. 우리 하위 20%는 이제 정부가 주는 대로 정부만 바라보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했지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안 하고 어설픈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배급받는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심각성을 갖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에 최저임금을 2자릿수로 올리면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죽하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거부하자.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한 말씀 드리면 국민의 지갑을 정권의 지갑으로 오판하는 이 오만을 빨리 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 세금을 자기가 함부로 쓰는 것인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돈을 나에게 썼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이 돈을 써요. 그 다음에 내 돈을 남에게 쓸 때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씁니다. 이게 복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남의 돈을 남에게 쓰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부입니다. 이게 가장 해플 수도 있고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의 효율성을 압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뭐 평등, 뭐 분배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남의 돈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막 날아주는 거죠. 무차별 살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나라 곳간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 경제도 상당히 저성장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우리 국민이 감내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원님이 그 계셨던 남동구청, 남동구죠, 남동구 이야기인데 요즘 핫 이슈예요. 그 남동구청장이 국회 토론회장에 그 버스를 동원하고 거기에 그 식사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많이 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5월 7일 날 국회에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의원, 맹성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0여 명과 함께 GTX B 노선 추진 설명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해당 동 주민들을 70여 명을 관용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구청장이 또 같이 갔어요. 여기에 자기가 동원해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점심 때 이 식사도 제공하고 이번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그 선거법 위반에서 경고 조치나 이런 걸로 끝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멈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한국당에서 또 국민들도 많이 반대했던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닐까요? 당연하죠. 왜 걔네들이 그 국민들의 저항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임명했을까? 뭐 이 앞에 헌법 재판관들, 뭐 대법원 재판관들, 이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남동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공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GTX B 노선 설명회 및 토론회 참석 요청. 동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해당 동은 9월 1, 2동, 간석 1, 2동 주민 참석 요청 바랍니다. 제목과 45인승 버스, 35인승 버스 협조하세요. 출발 장소 시청역 7번 출구. 이렇게 청장이 관건 선거 지시사항의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게 이강호 구청장 선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윤관석, 맹성규의 다가오는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이강호 구청장 자기 선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면책해주기 위한 선관위가 잡은 프레임이다. 자, 이 버스를 저희가 한 대 서울까지 빌리면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즘 두 대를 빌렸고 또 이게 시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외로 나가죠. 구청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만 원 정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선 금품 선거가 일어난다고 당연한 보는데 이런 거 선관위에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의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고요. 저는 이 기회에 남동구 선관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동구 선관위가 입장이 곤란하면 검찰에 수사 협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면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 큰 위반 사항을 경고 조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되는 버스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공청회 자리에 동원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을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동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업무 추비 카드로 긁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카드로 긁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카드 취소하고 현찰로 취소를 하고. 그렇죠. 메꾸는 건 뭐인데 요거는 뭐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 우리 남동구청에도 우리 훌륭하신 남동구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한국당 당에. 의원님들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이번 구정 질의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낱낱이 밝혀서 선관위가 못하면 우리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솔직히 해서 이거는 검찰에 다시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시당에 건의해서 우리 인천 시당에 건의를 해서 한번 이런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황교안 당대표도 그 환경미원,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민생 전국 투어를 하면서 환경미원 차량에 올라탔다가 안전모를 안 썼다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품 강권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경고 조치를 하고 간다는 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잃은 사람의 서름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래도 이 저희들이 뭐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모렴치한 짓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주 모렴치하고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분통 터지고 가슴이 정말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하는 남동구에 사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려스럽고 염려스럽게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시의회에서 그 유급보좌관제를 채용을 했는데 이게 미달이 됐어요. 한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미달이 됐는데 이 미달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일자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계약직에 뭐 그것도 시험을 치고 뽑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습니까? 뭐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정책 보좌관들인데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정책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은 뽑고 싶고 그런데 대우는 아니고 뭐 그다음에 급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급히 설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네. 국회의원들은 국회 보좌관과 지역 보좌관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보좌관들은 입법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있는 거고 지역에서는 또 지역 활동을 도와주는 보좌관이 있는데 이번에 시의원들이 뽑는 거는 입법 정책 지원 보좌관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 저랑 같이 시의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같이 런닝배터를 떼어줄 지역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의회에서 계약직을 뽑는데 전국 최초일 거예요. 이걸 시험으로 봐서 뽑아요. 5과목을 시험을 쳐가지고 까락 없으면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는다. 자, 이런 문제가 왜 터졌냐면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잡잖아요. 2018년도에 잡을 때 행안위에서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가 생길 거니 미리 예산을 잡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죠.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결국엔 시의원들의 가장 친한 측근들과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쓸 거다. 이런 비난이 일자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럼 시험을 봐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8급 계약직 8급이 1년 계약직 누가 들어오겠어요. 8급 1년 계약직을 현재 지금 시험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불안적인 직업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결국에는 의원님도 아시지만 시의회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입법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주세요. 차고 넘치세요. 근데 입법 관련된 그 보좌관을 뽑는 거예요. 그것도 8급 상대. 이거 되겠어요? 결국에는 행정적 충돌이 일어날 거고 예산 낭비, 시민의 예산 낭비만 일어나는 일을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뭐 이게 뭐냐 하면
꼼수를 쓰다 보니까 그쵸. 꼼수를 쓴 거죠. 이 꼼수가 들통이 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든지 정식적으로 가고 그 절차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야지. 이 사람들이 항상 일을 서두르다가 안 되면 이런 꼼수를 써요. 이런 꼼수를 쓰다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식견도 높아지고 정치적인 역량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 안 한 꼼수 쓰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시의회 보좌관을 뽑다 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인력을 지금 뽑는 상황이 난데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잘못은 국가가 해놓고 왜 책임은 내에게 지라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앞에서 다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파생되는 고통은 잘못은 문재인이가 해놓고 그 책임은 그 고통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폭삭 망해주면 좋죠. 그런데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어설픈 민족주의자들과 이 사이비 철학자들 빨리 다 쳐내고 정말 전문가들 좀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박정희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국민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풀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서해 등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